자, 안녕하세요. 복성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역사적 사고의 성격 부분을 이제 할게요. 자, 거기 이제 그 페이지 307페이지 이제 볼게요. 여기 이제 그 역사적 사고 성격은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 보편론자하고 다원론자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어떤 동일한 국가의 모든 국가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영역 고유인지론, 연고론적인 어떤 관점보다는 영일론적 관점이죠. 예, 영일론적 관점이고요. 그다음 다원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이제 그 다원성은 그 각 교과마다 적용하는 어떤 그 인지 과정이라든지 추론 분석 과정이 다르다. 그래서 영역 그 고유인지론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보편성과 다원성은 영역 중립이론과 영역 고유인지론의 어떤 보편적 이론?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09년인가 10년도에 한번 기출있는 문제 나왔던 거예요. 비교해가지고요.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까지 좀 읽어볼게요. 1960년대 이후에 심리학의 초점은 행동에서 마음으로 넘어갔고 인간의 마음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했다. 이때 이제 마음에 대한 연구는 인지주의적 어떤 심리학이죠. 그래서 예전에 행동주의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외연적인 모습들, SR 반응, R 반응 그런 것들만 연구했는데 이제는 마음속, 그러니까 뇌의 어떤 활동 내용들, 학습자가 그걸 인식하고 어떻게 그걸 이해했는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갖고 이제 진행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컴퓨터 정보 처리 과정하고 똑같다. 그래서 컴퓨터의 정보 처리 같은 논리적 사고로 보는 이른바 컴퓨터 메타포의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음을 구성한다는 마음에서 그 의미에서 뭐냐면 마음의 본질을 의미를 이렇게 보는 내러티브 사고의 관점이다. 첫 번째 관점은 이제 우리가 그 영역 일반론적 관점이고 그다음 두 번째 관점은 영역 고유인지론적 관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마음을 구성한다라는 것은 인지적 구성주의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인지적 구성주의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편론자들 이제 보죠. 보편론자들의 이제 주요 논쟁들 그 생각들이 뭐냐 하면 인간의 인지 과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며 지각이나 기억, 인과 분석, 분류, 추론 과정도 동일하다고 생각했다. 자, 이때는 인간의 사고를 논리학의 형식에 따라서 진전되는 컴퓨터 정보 처리 과정이 필요하고, 이 경우 사고의 과정은 사고의 내용과 무관하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반면에 다원론자들은 사람에 따라 그리고 시대 대상에 따라 인지 과정이나 추론 과정이 동일하지 않다고 보고 인간의 사고는 각 지식의 영역의 특정한 지식 체계에 따른 것으로 보거나 마음의 본질적 작용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다양하다. 그래서 앞에는 내용과 상관없이 형식에 집중하고 모든 교과에 적용된 반면에 다원론자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영역의 특정한 지식 체계를 되게 강조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사고는 논리학 형식에 따른 사고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사고의 내용에 의존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원론자들은 내용 의존적인 것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죠. 자, 역사적 사고에 대해서 일반적 사고가 같다는 보편론자 입장과 인간의 내면을 봐야 된다는 다원론적 입장이 있다. 그래서 현재 두 가지의 견해 중 어느 쪽이 타당하다고 단정짓기 어렵고요. 자, 이런 견해의 차이는 역사적 사고의 양면성을 반영하는 데서 나온 거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역사적 사고라는 거는 보편적인 측면도 있고 논리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역사 교과의 독특한 어떤 특수성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이제 동시에 반영돼 있다. 그리고 이거는 선호의 문제일 뿐이지 어느 쪽을 배제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일반론자가 될 수 있고 다원론자가 될 수 있는데 둘 다는 공통적으로는 뭐죠? 두 가지 측면 동시에 갖고 있다고 인정해요. 다만 보편론자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보편적인 거. 그 다원론자는 역사의 특수성에 이제 맞추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보편성과 다원성을 하나로 합친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와치라는 사람이에요. 와치는 1970년대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크게 논리적 사고와 영상적 사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이 논리적 사고와 영상적 사고가 동시에 작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고는 의식적인 논리적 사고와 상상과 직관을 토대로 둔 영상적 사고의 두 개의 사고가 동시에 작동된다. 그러면 논리적 사고는 주로 피아제 이론을 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적 사고는 상상, 직관, 창조 이런 요소들 이제 설명된 사고 논리고요. 자, 이러한 주장은 아동이든 성인이든 대부분 인지 과정에서 이미지와 개념을 동시에 혼합하는 성격을 가진 데 근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특정한 개념을 떠올 때, 그 관련된 이미지가 동시에 떠오르죠? 예. 그래갖고 이제 뭐, MB나 뭐 박근혜 딱 그 개념이 사람이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요? 일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가 확 떠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지하고 개념이 같이 연합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합리적 사고, 그러니까 개념과 영상적 사고, 이미지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일단 이제 성인을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성인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한 만 20세 정도, 20살 정도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교육이나 어떤 이제 그 사람의 어떤 타고난 것 등등 해갖고 나타난 건데 이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그 밑에 있는 모델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자, 왓츠는 이제 이 모델은 상상적 사고와 실제적 사고를 베타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항상 상상적 사고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적 사고라는 것으로 본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런 사고 방식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성인들이 어떻게 이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이걸 이제 보면요. 자, 거기 밑에 이제 역사적 사고 모델을 보죠. 그 앞부분이 부정되고 뒷부분이 이제 왓츠가 주장한 건데, 자, 일단은 감각 운동적 사고, 구체적 사고, 형식적 사고, 의식적 논리적 사고 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디 관련된 거예요? 논리적 사고에 관련된 거예요. 논리적 사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꿈과 백일몽, 상상, 영상, 창의성. 자, 요건 뭐죠? 연상적 사고와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초보적인 단계에서 일단은 모든 인간이든 초보의 지각 인지 활동에서 이제 출발하고요. 초보적 인지 활동은 논리적 사고의 경로 단계별로 진행되고, 그다음 초보적 지각 활동에서 영상적 사고 경로 이렇게 진행된다. 그래서 뭐 감각 동작기, 운동적 사고, 뭐 구체적 조작, 형식적 조작 이거는 피아제 이론은 이제 영향을 받았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연상적 사고는 꿈과 백일몽, 상상, 영상, 창조력 이렇게 해서 이제 있죠. 그래서 결국에 역사적 사고라는 것은 두 개의 경로가 혼합돼 갖고 이뤄진 뭐에 근거를 둔다. 그 핵심 키워드가 있죠. 제일 상위의 판단력이 뭐예요? 판단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역사적 사고적 하위범주 얘기할 때 제일 고도의 하위 사고력은 판단력이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 모델은 역사적 사고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그 다음에 상상적 사고 계통의 영상적 사고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역사적 사고의 양형성, 종합성을 나타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사고 방식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자, 역사적 사고를 기술할 때 우리는 통상적으로 일반적 사고와 대비된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 사고가 대비된 측면을 강조했다는 건 뭘 의미하죠? 우리가 이제 앞에 얘기한 피아제 이론, 영역 일반 이론에 대비된 영역 고유 인지론자를 얘기할 때 이제 보통 역사적 사고의 특징을 얘기하잖아요. 이 측면에서. 자, 왓츠가 지적한 지각적 영상적 측면이나 브루노가 제시한 내러티브 사고 측면에서 주목하여 역사적 사고를 규정하는 경우도 많다. 흔히 역사적 사고의 특성은 과거 사건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사상을 추체화하는 사고이며 그 다음에 사건의 유사성보다는 개별성, 다양성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규정이 많은데 이것도 사고의 지각적, 그 다음에 내러티브적 측면을 강조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역사적 사고의 특징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당연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역사적 사고가 인지적 측면을 무시하거나 일반적 사고와 전혀 다른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사고는 일반적 사고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고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역사적 상상이나 직관적 방법으로 사용되는 사고 요소를 가지고 있다. 자, 역사 사고의 가장 유별난 특성은 시간성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성이라는 사건이 이제 그 개념이 들어가는데, 역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규범이나 가치를 과거에 투사하기보다는 본래의 가치와 관점, 맥락을 통해 그 시대를 사고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자주 예를 드는 게 뭐냐면, 그 신라의 삼국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채호 관점을 계속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채호 관점은 누구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채호가 살았던 일제 통치기 때 관점에서 얘기한 건데, 보통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신채호 관점의 입장에서 볼 수가 없죠. 민족이라는 관점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는 뭐냐면 삼국통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기는 좀 힘들다는 거예요. 신라가 외세를 끌어도 이런 식으로 비판하기는. 예. 그래서 이제 신채호는 뭐가 이제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시간성 이런 것들을 이제 부족하다고 부족하다는 거 볼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은 시간에 매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고는 현재는 물론 미래의 국면을 반드시 수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현재적 관점도 있지만 미래나 현재의 관점에 또 고려할 수가 없죠. 그래서 두 개의 관점을 이제 동시에 뭐냐면 봐야 된다. 자, 그래서 2000 역사 사고는 과거, 현재, 그 미래를 오가는 시간성을 가진 사고이며,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상호 위존적으로 보는 데 포함한 사고다. 그래서 역사 사고는 이처럼 역사 교육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시간성의 의미 때 과거, 현재, 미래를 상호 관계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람직한 방향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카가 얘기한 그 역사는 현재와 과거에 끊임없는 대화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여러분도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앞으로 여러분들 목적이 뭐예요? 미래의 목적이 임용 역사를 공부해서 합격하는 데 있잖아. 그러면 예전에 막 땡땡이 치고 놀고 그런 모습보다는 어떤 모습을 연상시키는 게 좋겠어? 과거에서 자기가 열심히 했던 모습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성공했던 모습들을 작은 성공이라도 그런 모습을 끄집어내갖고 자기 이제 기억의 삶으로서 개인의 기억의 삶으로서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그 합격의 원동력을 삼아야죠. 예. 그래서 그런 시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역사도 마찬가지죠. 예.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집단의 역사도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가 이제 결론인데, 지금 단계에서 역사 사고의 성격을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잠정적인 역사 사고란 논리적 사고와 연상적 사고, 그 다음 퍼널적 사고와 내러티브적 사고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고며, 시간성이나 특징적 범주의 바탕으로 그 안에 있는 계속성, 변화를 추구하는 사고로 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적 사고에 대한 그 저자의 생각이에요. 이거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다만 이런 특징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아시면 되고, 참고로 여기서 논리적 사고와 어디가 짝지어지죠? 파란타일적 사고가 짝지어지고, 연상적 사고와 내러티브 사고가 서로 가지고 있는 거죠. 예. 파라다임적 사고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브루너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제임스 쿡의 이론을 받아들여갖고 이제 했던 건데, 파라다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제임스 쿡이 이제 얘기를 하게 뭐라고 했냐면, 지식이라는 건 양적인 누적이 아니라 질적인 전환을 통해서 발전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청동설이라는 관념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지동설 확립되기 전까지는 청동설과 관련된 지식들이 계속 양적으로 누적됐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지식의 발전을 할 때 그런 걸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이제 카플러나 갈리오나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 지동설적 관점을 주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관점들이 이제 관련된 지식들이 체계화되고, 그러면서 청동설에서 지동설로 이렇게 지적 전환을 할 때 우리는 지식의 발전을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어떤 인지구조 발전이라는 것도 양적인 누적이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단계마다 뭐죠? 질적인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런 것들은 뭐와 연결되냐면 피아제 이론과 또 연결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제 이론에 항상 파라다임적 사고를 강조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건 아까 전에 그 인지구조는 양적인 그 지식의 누적이 아니라 내용의 누적이 아니라 어떤 거죠? 질적인 단계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련된 그 형성평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형성평가 문제는 154페이지에서 156페이지.
154페이지, 일단 154페이지 아닌가? 잠깐만요. 154페이지 아닌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156번 문제는 156번. 음, 155번도 있고, 여기 154, 155, 156. 여기 이제 세 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다음 기획의 인지과정의 특징을 쓰고, 그 인지과정을 어디에 비유했는지 써보시오. 그리고 기획과 니은의 사고 과정과 사고 내용의 관계를 서술해 보시오. 자, 1960년대 이후에 심리학의 초점은 행동에서 마음을 넘어갔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되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사고의 보편성과 다원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인지과정 특징을 이제 쓰자면, 보편론자들은 인간의 인지과정을 누구에게 동일한 지각이나 기억, 인과관 분석, 분류, 추론 과정을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뭐에 입각한 거죠? 컴퓨터 정보 처리에 입각해서 봤다. 그래서 그 비유는 컴퓨터 정보 처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기획과 니은의 사고 과정과 사고 내용에 관련된 관계를 쓰시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다원론자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사고 대상에 따라 인지 과정이나 추론 과정이 동일하지 않다고 본 반면에, 그리고 보고 인간의 사고는 논리학의 형식에 따른 사고와 구별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고 내용에 의존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앞에 있는 기획의 인지과정 특징과 그 다음에 지금 언급한 것은 이제 다원론자들 인지과정 특징이죠. 그래서 요걸 이제 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좀 문제를 약간 수정을 할 필요 있는데 이게 좀 기억하고 차별이 안 돼갖고 어차피 기억에 있는 내용하고 물어본 게 중복이니까 기억가는 빼세요. 니은만 물어볼게요. 다원론자. 어차피 기억의 인지과정 특징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15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고 가와 나의 논리적 근거를 각각 말해보시오. 그리고 와치가 생각한 지적인 사고의 특징을 서술해 보시오 있거든요. 자, 와치에 따르면 역사적 사고는 의식적인 뭐뭐와 상상과 직관을 토대로 둔 뭐뭐 사고의 두 계통의 사고가 동시에 작동된다. 자, 여기 가에 들어갈 사고 방식이 뭐죠? 요거는 이제 피아제식 사고 방식이죠. 의식적 논리적 사고. 여기 논리적 사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들어갈 논리적 명칭과 논리적 근거는 요거는 영상적 사고죠. 그래서 직관, 창조성 요소에 설명된 사고 논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와치가 생각한 지적인 사고의 특징, 그러니까 역사적 사고의 특징이 뭐냐? 합리적 사고와 연상적 사고가 동시에 이루어진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있죠. 참고로 여기에서는 잠깐 얘기는 안 돼 있지만 그 합리적 사고와 연상적 사고, 논리적 사고와 연상적 사고는 이제 성장 시기가 좀 달라요. 되게 초창기 때는 연상적 사고가 먼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 8살 전후로 해가지고 이 논리적 사고가 이제 형성이 돼요. 자, 일단 있고, 그 다음에 156번 문제 볼게요. 다음 가해 모델을 와치가 어떻게 비판했는지 두 주인을 서술해보고 나의 모델에서 알 수 있는 사고의 특징을 기술해보시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상상적 사고와 실제적 사고 있는데, 가해 모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와치가 비판했던 내용이죠. 상상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마치 배타적인 것처럼 이렇게 했던 모델을 비판하고, 대신에 이제 와치가 대안으로 제시한 모델이 그 밑에 있는 나와 관련된 모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가해 비판은 이제 어떻게 했냐? 와치가 사람 항상 상상적인 사고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적 사고하는 것을 본다는 관점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동시에 한다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 사고의 특징은 역사적 사고와 논리적이고 합리적 사고와 상상적 사고, 계통적, 연산적 사고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156번 이렇게 문제 풀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만 형성평가 문제 풀어봤고, 그 다음에 역사적 사고 이론을 이제 볼게요. 자, 311페이지 볼게요. 자, 역사적 사고에 대한 이론은 뼈아제 이론의 적용과 비판,
그리고 영역 고유 인지론과 내러티브, 구성주의 인식론 등 다양하게 분화되어 전개되는데 이들은 복잡하기한 논의의 큰 틀을 두 개 나눠서 검토하면 하나는 사고의 구조 측면을 주목해요. 모든 그 학문 영역에 보편적 사고가 전제하는 보편론적 입장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역사 영역에서 지식의 역할을 중요한 특수한 사고를 전제로 한 그 다원론적 입장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원론적 입장은 사고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시간성 강조하고 주관성, 어떤 전진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다원론적 입장이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론을 영역 중립 인지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삐아제 이론을 이제 적용하는 거죠. 후자의 이론을 역사적 사고의 특수성을 강조한 영역 고유 인지론이랑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줄여서 그 앞에는 영일론, 영역 일반 이론 해갖고 그 다음에 영역 고유 인지론을 연고론 이렇게 얘기를 흔히들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다가 연고론, 영일론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거 절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얘기예요, 그냥 그거는.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주의해서 이제 용어 선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도 이제 내용과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그 어디에도 있냐면 8장 있죠. 파란짝 8장에도 내용이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문제를 나온 거 보면 삐아제 필랄 이론이라든지 그 반대하는 어느 영역 고유인지론이나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거의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예, 몇 년 동안. 그래서 객관식 때는 좀 많이 나왔는데 주관식 때 딱딱 하면서 지금까지 한 4, 5년 동안 지금 문제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거기 원래 예전에 이제 객관식 때 들어갔던 출제진들이 여기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낸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들어간 출제진들은 거기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새롭게 들어간 그 출제진 교수들이 원료 세대 이제 분이 아니라 이제 그 밑에 있는 배웠던 2세대 그 분들 있죠. 그분들이 이제 주로 들어가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래갖고 요번에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전에 계속 나왔던 거기 때문에 봐두는데 자. 영역 중립 인지론자는 이제 보편론자라고 또 하죠. 자, 영역 중립 인지론자의 기초이자 핵심에 이루는 것은 삐아제 인지 발전론인데 여기에서 먼저 역사적 사고 이론의 기초가 되는 삐아제 인지 발전의 개요를 보자. 그래서 이제 이거부터는 이제 삐아제 인지 발달론 관련된 내용은 뭐와 관련된? 교육학과 관련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교육학 관련된 내용을 다 이제 설명을 할 수 없죠. 뭐 도식, 동화, 조조, 평형이 어떻고 등등은. 근데 제 여기에서 이제 읽는 것보다는 개략적으로 이제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어차피 여러분들 교육학 시간 배웠던 거고 역교론학은 물론 이론적 기반이 되긴 하지만 그 자체는 나오진 않으니까. 자, 일단 313페이지는 도식, 동화, 조조, 평형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도식이라는 것은 이제 그 환경에 적응한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걸 일종의 스키마라고 하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근데 여기에도 중요한 건 아니고, 요건 이제 대본 지식과 연결돼서 이제 얘기해요. 대본 지식도 이제 스키마인데, 우리가 또 보통 삐아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비판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요 스키마 이론 같은 경우에는 영역 고유인지론에 적극적으로 수용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삐아제 이론이지만 실제로 제시한 그 논쟁에서는 영역 고유인지론자들의 이론을 이렇게 원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삐아제 이론은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뭐냐면, 요렇게 지식의 내적 과정, 도식, 동화, 조조, 평형 같은 지식의 내적 과정 있죠? 이건 이제 인지적 구성주의, 개인적 구성주의 관련된 것들인데, 요 부분은, 역사과에서 수용해요. 네, 요 이론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연구론 입장들을 이제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뒤에는 단계와 관련된 이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삐아제 이론에 이제 형식적 감각 동작기, 그 다음에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 조작기 이런 단계 이론인데 요건 또 부정을 해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요 이론을 주로 부정하는 것을 비판하는 데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삐아제 이론에서 다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지식의 내적 과정 부분은 수용하고 그 뒤에 있는 그 인지구조의 단계에 관련된 부분은 부정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도식, 동화, 조조, 평형은 이게 뭐냐? 자, 일단 사람이 이제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면, 먼저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받아들이죠. 그 외부에 들어온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화라고 해요.
근데 이게 5개념이라고 알면 이 5개념을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뭐냐면 받아들이죠. 이게 조졸이고 그 다음에 동화 조졸을 거쳐서 평형이 등장하죠. 자, 예를 들어갖고 네발 짐승을 달린 동물들은 다 개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고양이를 봤어. 그러면 처음의 단계는 동화 단계를 뭘로 보는 거야, 얘는? 네 발을 개니까 개도 고양이도 개로 보겠죠. 요 단계는 뭐야? 동화죠. 근데 이제 조조는 뭐냐면 네 발 달린 짐승은 그 고양이도 있지만 개도 있지만 고양이라는 것도 있다. 그리고 일단 지식을 알게 되면 그럼 네 발 달린 짐승은 고양이와 개도 있는데 보기에 얘는 뭐다? 고양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면 평형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조절과 관련된 내용은 또 구성주에서 상당히 이제 강조되는 이름이 뭐냐면 보통 맥락적 지식 아시죠? 예, 그래서 5개념이나 이런 것들, 선행개념 중에 5개념을 개선할 수 있는 게 맥락이 있잖아요. 예,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 맥락에서 상당히 강조되는 부분이 요 단계 조절이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 부분은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화, 조절, 평형 같은 것들은. 그 다음에 단계와 관련된 게 있지. 그래서 이제 피아제 이론에 보면 이제 감각 공동 동작기, 전 조작기, 구체 조작기, 그다음에 형식 조작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작과 보존이라는 개념인데 이 중 각자 보시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논리적 조작, 형식적 조작 쭉 있는데 요건 다 교육학 이론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쭉쭉 넘어가고 몇 페이지 보시냐면 317페이지 보시죠. 자, 피아제 필할렘 모델. 자, 피아제 필할렘 모델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자, 피아제 이론이 이제 원래는 역사과하고 상관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1950년대, 60년대 넘어가면서 이게 적용이 되죠. 그 왜 적용이 되냐면, 미국에서 이제 스푸트니크 충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처음으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이제 발사해서 올렸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종전에 진보주의 교육관에 문제가 있다. 애들 흥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공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교과 중심으로 해서 달달 암기식은 좀 문제니까, 뭘 강조한 지식의 구조, 핵심 구조를 체계적으로 알려줘서 애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누구 이론이 부각된 거야? 브루노 이론이 부각된 거잖아요? 그래서 브루노 이론은 이제 그 애들에게 이제 알려줄 때 애들 수준에 맞춰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 좀 수준이 높은 사람은 상징적인 측면에서 이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간 레벨은 연상적인, 것을 알려주고, 세 번째는 제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굳이 예를 들어갖고 이제 알려주고, 제가 교육학 이론을 하도 오래가요. 하여튼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알려주잖아요? 그럼 얘들 수준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발달 단계 수준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이론이 부각이 되죠? 피아제 이론이 부각이 돼요. 그래서 이 피아제 이론을 어떻게 핵심 교과에 각 교과에 적용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과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들이 등장해요. 이거는 역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역사과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필과 할렘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피아제 필 할렘 모델이라고 해요. 예. 자,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에 설명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 볼게요. 자, 이 모델에서 가장 주목한 문제는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가 역사적 사고의 발달이 나타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아동의 역사적 사고의 발달 단계는 과학 등 다른 교과에서 같은 연령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먼저 답을 주자면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 단계 역사적 사고 발달 단계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고 보죠? 피아제 인지 발달 필 할렘 모델에서는. 그리고 아동의 역사적 사고 발달 단계는 과학과 수학과 달리 뭐죠? 늦게 나타난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교과에서는 초등학교 한 고학년, 5학년, 6학년 정도의 이제 형식적 조작기가 등장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필과 할렘 모델에서는 형식적 조작기가 언제 나타나? 중학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 나타나기 때문에 역사를 제대로 하려면 언제 공부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요? 중고등학교에 공부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을 보죠. 자, 이 모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피아제가 제시한 사고 발달 단계는 역사적 사고의 발달에 적용되며 역시 전조작기, 구체조작기, 형식조작기의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역사적 사고 발달은 어디에 해당한다?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둘째는 역사적 사고의 발달 단계를 특정 연령과 연결지어서 대해서 일부 비판적 지적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삐아제 이론을 입각한 분석의 틀을 그대로 평가해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역사적 사고에는 각각의 단계에는 전체적 발달의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일어나며 그 지속적인 그 발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형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적용된다. 평형으로 나가는 그 과정은 뭐냐면 그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동화 조절 평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전 단계는 동화였다가 약간 이제 가독이 조절을 거쳐서 다음 단계인 평형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삐아제 이론의 앞에 있는 동화 조절 평형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운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역사적 사고의 발달은 다른 교과보다 느리게 나타난다. 일명 연령 지체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16세 이전의 아동의 형식적 조작에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고 분석하는데 변화, 발전, 원인 등 증거 같은 개념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변화, 발전, 원인, 증거라는 건 뭐야? 추상적인 사고죠. 네. 그래서 보통 구체적 조작기와 추상적 조작기의 이제 차이점을 얘기할 때 되게 조작은 조직화, 개념화를 얘기하죠. 교육학에서. 그래갖고 이제 보통 구체적 조작기 때 학생들은 개념은 시킬 수 있어. 근데 그 개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것들이에요. 경험적이고. 자기가 이제 오감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는 것들을 개념화시킨 거죠. 근데 추상적 그 형식적 조작기는 내 경험을 벗어나서 이론이나 일반화, 그리고 보편적 이론이나 일반화 끌어들이고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무의 정보 속에서 조직한 것들을 얘기하죠. 추상적인 것들. 그래서 이걸 뭐냐면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죠. 예.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이 변화, 발전, 원인, 증거 같은 거는 좀 약간 어디에 속해? 좀 추상적인 개념에 속하죠.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 사건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지 못하며 특수하고 구체적이지 않는 역사 문제를 사고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왜 16세 이전의 아동들이 어떤 역사 발전, 그 어떤 역사를 공부를 못하는가? 이거에 대한 지금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그리고 이 모델이 역사학에 기여할 점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이제 있어요.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자, 하여튼 보면 가치론적인 차원의 역사 교육을 실증적 개량적 차원에서 전환시켰다. 예전에는 역사 교육은 마땅히 그래야 된다. 민족의 어떤 중의식을 기르고 막 있잖아요. 교훈을 얻어야 되고. 근데 이거는 옳고 그름의 어떤 가치 판단을 전제하는 거지.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실증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숫자적으로 제시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건 실증적으로 계산적인, 그러니까 실험 모델을 해가지고 그걸 검증하고 이걸 수학적으로 정리해서, 그러니까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도입을 했다. 근데 이런 측면을 이제 뭐냐면 또 좋아하냐? 역사교육에서는 안 좋아해.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파란 책에서 이걸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실험 연구가 관련된 내용들. 하여튼 그래서 가치론적인 어떤 역사교육을 실증적 개량적 차원에서 전환시켰고, 예컨대 삐어제 이론의 틀을 적용하여 역사적 사고를 구체적으로 규명한다는 점과 역사적 사고의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 부분이다. 그래서 요거와 이제 관련돼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모델은 사고 구조와 사고 기제 같은 개념이 역사적 사고의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걸 볼 수 있다. 사고 구조와 사고 기제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 밑에 있으니까.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지식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어떤 논리적 구성, 형성, 틀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형식적 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고의 단계를 구분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그 큼이 있다. 그러니까 사고의 단계를 구분하는 거 예전 단계라는 개념이 없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근데 이런 단계를 제시했어요. 근데 물론 이 단계에 관련돼서 이제 비판이 많지만 이걸 또 영역 고유인지론자들이 또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얘기 예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이제 뭐냐면 사회적 역사인식에서 관련돼갖고 류젠의 역사인식 있죠? 류젠의 역사인식도 이걸 받아들인 거, 단계 틀. 그래서 류젠의 역사인식을 그 어떤 분은 이걸 보편성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인데 아주 잘못된 거죠. 이거는 역사적 어떤 사회적 역사인식 고유성과 관련된 이론인데 다만 뭘 받아들인 거야? 사고의 단계의 틀을 받아들였어. 이거는 아이디어도
그리고 그 앞부분에 네, 실증적 계당적 차원에서 또 받아들였어요. 연구 방법 중에서. 그렇지만 요게 이 사람의 얘기한 건 뭐죠? 내용이 지배한다는 거야. 내용에 따라서 사고 발달이 이루어진다.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예전에 제가 얘기했나요? 루젠의 역사 인식 발달. 얘기한 것 같아. 기억은 안 나지만 하도 다른 기본 강의학을 헷갈리다 보니까 제가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 사고의 구조와 기제를 보죠. 자, 필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피아제의 평형 개념을 역사적 인과관계에 관련시켜 설명했다. 그래서 역사적 인과관계와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는 모두 평형이라는 이름의 구조의 틀로 동일하다고 보고 있고 그는 길든 짧든 아동의 시간 개념이 역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하고 역사를 시간적 면모로 주목한다. 그가 보기에는 이제 역사적 변화는 그 변화 기간에 적당한 인간 세력의 사이에 군형된 상태로 보고요. 인간적 추이의 연속을 보고 있다. 따라서 그가 보기에 역사적 유체는 시간의 경로 속에 인간 사이의 균형과 변화로 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든 게 이제 뭐냐면 임금 인상과 관련된 내용을 예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가 뭐냐면 저도 이제 이해는 못 하겠는데 일단 저도 이 사람의 논리가 이해가 안 돼. 근데 이제 일단 억지로도 그 이해는 해야 되니까 일단 그 사람의 논리를 이제 좀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동화 조절 평형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사고의 기제 이제라고 이제 얘기해요. 기제라는 것은 운영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사고가 어떻게 운영해서 작동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이제 누구 이론이야 지금? 피아제 이론이죠. 그래서 피아제 이론에서 이제 얘가 중점 두는 건 평형을 중점 뒀어. 그 전 단계를 거쳐서 이제 뭐냐면 평형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 평형 이론이 역사학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해요. 역사적 상황과 그 다음에 그 어디에도 사고 방식에도 역사적 사고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얘기하기에. 그래서 이 역사적 상황과 역사적 사고 방식을 뭐죠? 동시에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비유가 지금 뭐예요? 임금 인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임금 인상에 보면 이제 이제 세계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역사 상황을 볼 때 임금 인상이 어떤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졌나 보면 일단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임금이 적다. 내 노동 시간에 비해서 노동 강도 임금이 적다. 그래서 100원에서 100원 받는 사람은 없겠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자, 200원을 올려달라. 그래서 이제 종전에 이제 했는데 이에 대해서 자본가가 이제 수용을 했어. 수용을. 그래서 200원을 인상을 했어. 그러면 이 자본가인데 이 노동자들이 이제 그만큼 200원에 해당하는 노동 가치를 이제 발현하면 되는데 생산성을 발현하지 못했어. 열심히 일해봤자 150원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본가 입장일 때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 그걸 두 가지 선택이 있죠. 노동자를 해고해가지고 단가를 맞추든지 생산성에 따라 아니면 노동자와 다시 협상을 해갖고 어디에 맞추는 게 나아? 150원에 맞춰야죠. 그래서 뭐냐면 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동화 조절 평형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동화는 뭐냐? 노동자들이 이제 뭐냐면 100원이 적대해서 200원으로 올려달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야. 그래서 자본가가 수용해서 조절 단계에 200원 올렸어. 근데 기껏 이제 올려놨더니 이게 잘 안 되거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평형이죠. 그러면 자본가와 노동자가 다시 협상해서 그 노동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다시 깎아버린 거야. 그래서 평형을 이룬다. 그 역사적 형상도 이런 동화 조절 평형, 특히 평형에 입각해서 서로 간의 세력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심의 뭐냐면 조절을 통해서 뭐죠? 균형을 맞춘다는 거죠. 이게 평형이라는 거야. 근데 이 역사적 상황이 아이들의 사고방식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친연하죠. 서로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역사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되면 이해할 수 있다. 그 사고의 기제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해는 못하겠지만 이 사람의 논리가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2, 3의 이론은 이제 구체적 조작기나 이런 나오면 이제 설명 방식에 이제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단락 그 예를 볼게요. 여기에서 역사적 인과관계는 평형 상태 유지와 관련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평형 상태 유지할 것이고 다른 변화가 일어날 거다. 예를 들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기본적 평형 상태 유지 혹은 변화란 두 가지 가능 보면, 만약 임금 인상 요구가 노동시장의 시간의 연장이나 더 효율적인 작업의 인상분만큼 보상된다면 평형을 유지하는데, 그러나 임금 인상 요구가 그 보상만큼 고용 조건의 변화가 나타나는 인과적 변화와 평형의 기고 다른 차원의 안정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서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검은 책에서는 그 내용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것만 딱 읽어보면 중간에 끊기기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평형을 유지하다가 또 생산자가 또 변화가 되고 또 평형을 유지하고. 아까 그래서 요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자세한 내용은 검은 책에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것만 딱 읽고 왜 도중에 이게 갑자기 끊어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약하다 만 거야 이거는요. 예. 그래서 논문자를 요약하다 만 거니까 좀 보시면 되고. 자, 이 점에서 주목한 P는 역사적 인과관계에 나타난 평형 상태 유지 혹은 변화가 피아제 사고와는 동화 조절 통해서 평형하는 구조와 일치한다고 봤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은 요거 역사적 사고 방식하고 역사적 사고가 서로 친연하다,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주장은 사고 기제와 구조도 구분하였기 때문에 보인다. 구분하였기 때문에 보인다. 그가 말한 기제는 설명, 상상, 추론이고 사고의 구조는 역사적 평형과 시간적 변화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잘못했네. 이게 기제가 아니라 아까 기제로 설명했잖아요. 제가 잘못해서 구조와 관련된 거야. 좀 수정해 주세요. 제가 참 착각했어요. 기제는 아니고 기제는 설명과 상상, 추론과 관련된 거고 구조는 그 아까 얘기한 처럼 이제 역사의 표현과 시간적 변화 요거와 관련된 거예요. 좀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제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관련돼 있냐면 거기에 뒤에 있는 거 있죠. 기술적 사고와 설명적 사고 있죠. 요 부분이 기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뭐냐면 이제 그 관련된 평형 동화 조절 이런 것들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기제라는 것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동하는 방식이야. 설명하는 방식이고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구조라는 건 눈에 표면에 보이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을 뭘로 설명하면 동화, 조절, 평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사고 구조는 그 사고 기제는 이제 아까 뒤에 얘기한 기술적 사고와 그다음 설명적 사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역사에서 인과적 변화를 이해하면 인과적 변화의 구조를 알 수 있다. 이와 인과적 변화의 구조와 사고에서 나타난 평형의 구조는 유사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인주의 구조와 역사적 변화의 구조는 착종, 서로 우연찮게 비슷하다는 비판도 받기도 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 뭐냐면 인지구조과 역사적 변화는 너무 이미지만 비슷하다고 해서 비판받고 있는 거야. 실제 둘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검증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되고요. 요컨대 역사 사고는 사고 구조 측면에서 역사 속에서 인간 세력 간의 어떤 균형이 깨져서 이런 인과적 변화가 다른 그 차원의 균형으로 기결되는 구조를 이해하는 사고로서 인지적 균형 과정 평형을 추구하는 거고, 그리고 평형되지 않으면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이제 해갖고 평형 상태 다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고의 기제 측면에서 상상 추론 설명을 말하면 그 가운데 성숙한 역사적 사고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얘기하고 사고 기제 측면에서 그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상상 추론 설명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론이 뭐냐면 뒤에 있는 기술적 사고와 설명적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죠.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그 앞에 이제 역사적 설명의 기제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구조와 관련된 이론이 아니라, 이런 그 기술적 사고와 설명적 사고와 관련된 이론들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이거 왜 설명을 안 낸, 지금까지 기출에 안 나온 거 보면, 내 생각에도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넘어간 것 같아.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해도 좀 약간 억지서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 부분 있고. 과연 저렇게 비유가 되나? 비유를 해도?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자, 그러면 기술적 사고와 설명적 사고를 볼게요. P는 아이디어를 역사 이해에 활용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아이디어를 형성함으로써 경험하는, 조직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경험을 설명하기
그냥 가능성을 기존의 아이디어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전자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경험을 조직한 방식이니까 눈에 보이는 기술적 사고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새로운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전의 것을 끌어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설명적 사고 방식이죠. 그래서 기술적 사고와 설명적 사고는 또 단계가 따라서 보면 피아제 발달 단계에 보면 기술적 사고는 어디에 속해요?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뭐죠? 이거는 형식적 조작이 아니라 구체 조작이고 요거는 기존의 아이디어를 이제 해갖고 새로운 이론을 이제 끌어들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설명하기 때문에 설명적 사고는 형식적 조작기. 그래서 역사적 사고는 어디에 속하죠? 형식적 조작기에 속하고 주로 이 설명적 사고는 중학교 이후에 나타나는 사고 방식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는 기술하고 설명의 정의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의와 구체 예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기술이라는 것은 사전에 독자적으로 획득한 경험이나 아이디어를 참조하지 못한 것으로 사건과 관련시킨 것에 불과한 형상 눈의 일부를 본 거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 기어 분석을 이야기할 때 기계적 원리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니라 손과 발의 연속 동작을 가지고 기술하는 거고, 또 역사에서 시틀러 등장을 언급할 때 단순히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까지 전반적으로 형상적인 것들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틀러가 나일라트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합병하고 폴란드 합병하고 등등등등등 이렇게 사건들을 쭉 나열하잖아. 어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나 어떤 분석이나 원리나 인간관계를 제시하지 않고 이게 쭉 얘기하는 거는 뭐에 관련된 거다? 기술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하죠. 눈물을 흘렸다 하면 이건 기술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설명이라고 이제 얘기하면 우리가 눈물샘을 자극해갖고 눈물 흘렸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은 항상 그 형상과 그 결과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이동과 원리나 뭐가 들어가야 돼. L 부분이 들어가야지 우리는 설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설명의 이제 정의가 이제 밑에 나와요. 자, 설명은 상상력과 어떤 형상의 세부적인 것들과 관련된 독립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예컨대 앞에 이제 똑같은 것들을 이제 설명할 때도 기어 변속을 이야기할 때 기계의 이점과 속도 비유나 아이디어, 나는데 일반화, 이동 같은 걸 중용해 참조해갖고 기어의 작동을 접근하는 걸 설명이고, 또 예를 들어갖고 역사를 얘기할 때 히틀러의 등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이전의 동시대의 사회나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세력 등을 서술하거나 히틀러가 한 남자의 개인적 심리 요인들을 서술하는 건 설명이다. 그래서 어떤 배경 지식이라든지 참조라든지 이론이나 원리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용하게 설명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때 기계의 이점이나 속도 비율 혹은 사회 국가적 국제적 세력 혹은 개인적 심리적 같은 아이디어나 가능성이나 가설로 취급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아이디어와 테스트 자료를 연관시켜 이런 과정을 그 아이디어를 수용 또는 수정하고 거부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요. 자, 또 기술과 설명, 알기 쉽게 설명한 예가 두 번째 또 예가 있어요. 예를 보면 한 관찰자가 낯선 행성에 접근해서 문물 교환을 하고 종이와 금속 조각을 교환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상황을 가정한 격이다. 이 상황에서 관찰자의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제일 잘 예언할 수 있는 거지만 만약 그가 화폐 가치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불러낼 수 없다면 우리는 그가 무엇이 진행되는 것을 설명 능력이 없다는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종이 기술, 조각을 주고받는 가져왔다고 형상적으로 파악하면 기술이 되는 거고요. 화폐나 교육이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면 설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있고, 필은 여기에서 도입되는 개념을 앞에서 말한 아이디어와 같은 의미를 이제 소개하고 있다. 즉, 역사에 의해서는 현상과 사건을 기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독립적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는 그 형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 그 추상적인 것들 있죠. 그래서 화폐,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등등 이론, 원리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좀 예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저도 보면 그렇게 예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적절한 게. 비유가. 예. 그렇지만 뭐 이 사람이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볼 때 마지막 이제 보면요. 자, 기술적 사고는 사건의 형상의 각 부분에 서로 연관시키긴 하지만, 직접적인 내용이나 주어진 자료에 근거하여
기납적 방법으로 이어진 사고방식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형상적인 것들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기술적 사고방식은 한정돼 있죠. 답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납적이고 어디에 해당할까? 수정적 사고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에 반해 설명적 사고는 직접적 증거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나 개념, 일반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도입해서 여러 가능성을 고조한 영역적 과정이 포함되죠. 그래서 보통 여기는 가설이 형성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아이디어, 개념, 일반화는 뭐에 이용할 수 있다고 했죠? 가설에 이용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개연적이고 가능성 있는 그런 상식에 속하고, 그래서 가설, 영역적 그 사고방식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적 사고는 이제 질문이에요. 왜 이런 설명적 사고는 이제 그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이것은 왜 일어났는가? 개념적 기초는 무엇인가? 그것의 예는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상황에 적합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거다. 학설적 사고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왜 일어났는가? 그 다음에 혁명이라는 것은 개념이 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민혁명의 예가 무엇인가? 사례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시민혁명은 여러명이 어디에 적합한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꼭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이나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얘기할 때만 가능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뭐 했던, 그러니까 설명적 사고에 적합한 발문 형식의 예를 두세 가지 드시오. 그러면 이거 외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설명적 사고가 대표적인 역사적 사고 방식이며 그것이 나타나는 시기는 13살에서 15살로 보고 있다. 그래서 어느 시기? 중학교. 어떤 분은 13살이면 초등학교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식의 나이고 중학교는 이제 되게 14살, 15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만식 유럽식 나이죠. 유럽식 나이가 좋긴 좋더라고요. 나이 셀 때요. 그래서 저도 40대 중반인데 유럽식 나이는 40대 아직까지 초반이야. 그래서 2년이 깎아먹더라고. 자, 그러면 이제 보면 필을 이제 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22페이지. 자, 필은 역사적 설명적 사고를 설명자의 문제 해결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요때 설명자라는 건 누구야? 설명자는 학생을 얘기하죠. 예, 학생의 문제 해결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가능한 설명을 하는 상상, 그리고 학습 중인 문제 해설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상의 설명을 하는 선택, 원치 않는 답안의 체계적인 제거, 문제와 관련된 재료와 관련된 가설부터 영역과 추론. 그래서 이런 가운데 대안적 제거나 영역적 추론이 청소년 후반기에 나타난다. 자, 이것이 가능하려면 학생들이 안정된 상태에 이르는 모든 요소를 알고 있어야 하고, 다른 아이디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시기가 이제 청소년 중기 이후야. 아까 이제 상상, 그 다음 선택, 그 다음 제거, 그 다음 영역과 추론, 이런 과정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일단, 프랑스 대혁명이 무엇인가? 라고 이제 딱 질문 던졌어요. 얘한테.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머릿속에 상상을 하겠죠. 여러 가지 상상들이 떠오를 거야. 근데 그 상상 중에 하나는 선택을 내야 돼, 우리가.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은 구제들 모순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의 선택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왜 제거했는가에 대해서 나는데 얘기를 내겠죠. 그래서 이제 재정 파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계몽사상 등등등 해서 이게 원치 않는 거다. 해갖고 얘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가설을 통해서 프랑스 대혁명은 구제들 모순이다는 가설을 통해서 프랑스 대혁명을 영역과 추론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능하려면 언제 때 가능하냐? 청소년 중기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거야. 예.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자, 학생들이 안정된 상태 모든 요소를 알고 있어야 되고, 다른 아이들과 준비되어야 되는데, 요 정도는 어느 때 가능하냐? 청소년 중기 이후부터 가능하다. 예. 자, 그러나, 실제로 역사 속에서 기술과 설명 개념이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엄격히 구분되는 거 아니다. 필은 기술이라도 문장 속에 개념자를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외부 개념 없이 기술한 건 불가능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그는 설명의 범위를 크게 설정하고 그 중에 극단은 기술이고 다음은 개념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필 자신도 실제로 이제 역사를 설명할 때, 얘기할 때 기술과 설명이 같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갖고 설명하냐면, 일종의 모델이죠. 도식화죠. 도식화를 해야지 뭔가 좀 약간 자기 이론을 부각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한계성은 인정하지만 자기 이론의 한계성,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설명하려면 이렇게 도식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 필뿐만 아니라 역사학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 도식화 시키죠. 우리가 도식화를 시키지 않으면 얘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잘 뭐냐면 하는 스타 강사의 특징이 뭐냐면 도식화를 시켜. 다양한 것들 그냥 뭐냐면 가감하게 생략해가지고 한 걸 딱 도식화시켜.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오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뭐 그런 것도 몰라도 시험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하여튼 그 사람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왜 도식화를 시켜서 이제 기술과 설명을 구분하냐, 이걸 좀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그가 기술과 설명을 구분한 이유는 학교에서 역사나 텍스트 자료가 포함된 모든 학습을 논의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학습 자료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설명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국 그가 기술과 설명을 구분하는 것은 학생의 역사사를 분석하기 위한 설명 방편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죠. 하나의 수단인 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역사적 사고에 대한 필의 주장이 가지는 의미는 기술적 사고를 구체적 조작기, 설명적 사고는 형식적 조작기에 상응시킨 것을 피아제 인지 발달론이 역사학에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역사적 사고 구조를 밝힌다는 점에서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술적 사고와 이제 설명적 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설명 기제들이 그 밑에는 뭐가 깔렸죠? 아까 동화 조절 평화는 사고 구조가 같이 깔려 있다. 이런 것들 밝혀내는 데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이론을 좀 알려면 그 검은책을 좀 읽어보셔야 돼요. 김환중 씨 책이 있는데 거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물론 본인이 쓴 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 어디 원문책을 뺏겨가지고 번역한 것 같은데 그래도 번역을 많이 해놨어. 그래갖고 요것만 읽으면 이게 뭔 말이지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책 좀 시간 있을 때 보시고 난 그런 이론적인 것들은 필요 없다. 시험에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되겠다. 다 떼어치고 뭐만 보면 돼요. 그냥 기술적인 설명과 아까쯤에 기술과 설명만 보면 돼요. 그 앞에 뭐 설명 기제 없고 설명 구조 없고 동화 조절 하나 떼어치겠다 보면 그러면 안 봐도 돼 그냥. 예. 우리가 그거 볼 필요 없겠죠, 솔직히 말해서. 예, 관심도 없는데. 솔직히 관심 있어 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학교 가기 위해서 보는 거지. 자, 보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 조작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거기에 이제 나오는 사람은 할렘인데, 할렘의 이론도 예전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좀 안 나와서 그런데, 할렘의 이론의 이제 특징이 두 가지죠. 하나, 역사적 사고는 근본적으로 뭐다? 가설 영역적 사고다. 그래서 형식 조작기에 속하고, 두 번째는 그 역사는 다른 교과보다 역사적 그 가설 영역적 사고는 언제 나타난다? 형식 조작기는 중학교 때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할렘의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이 사람은 말로만 떠들지 않았죠. 머릿속으로만 내피셜 하지 않고, 뭐죠? 실제로 이 사람은 실험 연구를 했어. 실험 연구를. 그래서 이걸 통계치를 제시했죠. 물론 그거에 대한 또 비판도 많아요. 예. 하여튼 보면 할렘은 11세에서 16세 등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메리 투더와 노르만의 잉글랜드 정복, 아일랜드 내전에 관한 자료를 제시한 다음에 그 자료당 10문항씩 모두 30문항의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분석했다. 그 결과 피아제가 아동의 사고를 구분하는 데 사용하는 반응의 형태가 역사 문제에 대한 중고등학교 학생의 반응을 그대로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연령의 높아짐에 따라서 그 아동의 전조작기 사고가 점차 감소되고 역사에 대한 구체적 사고는 대체 12.4세에서 13.2세로 가능한 사실도 밝혀냈다. 그래서 형식적 사고는 대개 16.2세에서 16.6세까지 나타나는 것과 역사 문제에 대한 아동의 일반적 기대보다는 낮은 수준의 추이라고 생각해 주장한다. 늦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는 전조작기 사고의 특징을 보면 제공된 정보의 문제를 결부시키지 못하고 한 가지 특징만 고집되어 중심화되고 전환적인 추론 등 관련된 모든 요인의 고려 시 단지 한 요소만 다른 요소와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뭐 전조작기 사고의 특징, 그 다음 구체적 사고의 특징 등등 있는데 이건 각자 읽어보세요. 어차피 피아제가 이론을 이제 응용해갖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달려볼게요. 자, 역사에서 형식적 조작은
다른 교과도 뭐냐? 늦게 나타난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 외워두세요. 꼭. 요게 나와. 첫째는 역사적 사고의 대상이 어디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거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할 수 없고, 또한 과거는 증거를 기반으로 재생되는 것이어서 학생들이 어려운 과제가 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 볼 때는 증거가 불완전하고 왜곡된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역사적 사고 자체가 부족한 게 많고, 그 남아있는 사료도 도중에 왜곡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서술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욱이 도덕적 이념이나 갈등은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초, 중, 고등학교 파악이 어렵다. 왜냐면, 예전에 이제 예전에 올바른다고 해도 지금 올바를 수도 없고, 그냥 예전에도 다양한 가치관과 도덕적 관념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갈등들 애들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아동이 직접 경험한 세계가 멀리 떨어졌을 뿐 아니라 성인조차도 당황할 수 있는 추론 및 도덕적 갈등이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발달 단계가 늦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 역사적 사고는 과거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할 수 없고 증거를 기반하기 때문에 이 증거라는 것 자체가 불완전하고 왜곡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도덕적 갈등,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역사적 사건에는 시간 개념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교과보다 느릴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역사적 사건에 포함된 시간의 범위는 학생들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은데, 필히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경험한 시간이 마음속에 현존하면서 행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시간의 범위는 5살, 6살까지는 어제, 오늘, 내일 정도고, 10살에서 11살까지는 세계적 정도, 청소년은 3, 5년.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들은 지금 살아온 세월들이 뭐예요? 되게 짧죠? 네, 되게 짧아.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이제 1년이 생각하는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1년이 상당히 길었어. 언제 가나. 군대 있을 때도 한 2년이 길었죠? 언제 가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1, 2년이 금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도 남들보다 1, 2년 이렇게 늦춰진다 막 그러잖아요. 조바심 있고. 근데 가만히 이제 50대, 60대 넘으면 20, 30대 1, 2년은 진짜 금방이에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얘들 자체가 인생의 경험이 짧기 때문에 이게 시간 개념이 고작 생각해봤자 3, 5년? 3년에서 5년? 근데 역사에서 배우는 시간의 개념은 뭐야? 몇백 년, 몇천 년이죠. 예. 그걸 당연히 이해할 수 없겠죠. 예. 그래서 이 필요한 시간의 관계를 메우기 위해서 학생들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강조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일수록 좋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 피대 이론을 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맨날 이렇게 설명만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필라하님 이론을 비판하는 사람이 보면 맨날 그렇다고 비판만 해놓고 대안이 없다는 거야.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잘해봤자 뒤에 나온 유추 정도? 하여튼 그런 것들은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비판 내용은 시간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의 경험이 짧은 청소년에게 수백 년, 수천 년의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자, 역사적 개념은 언어로 표현되는데 그것도 아주 추상적 어휘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과제를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형식적 조작 능력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관련 사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해야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이 쓴 글만 보고 뭔가를 알아내기 어렵다. 특히 역사 용어는 이미 알고 있거나 일상적으로 사용된 것이라 해도 학생들이 알고 있는 의미와 다른 경우가 많다. 예. 그래서 역사를 제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애들한테 물었더니 암기 과목이랄까? 왜 외워야 되냐? 그럼 역사 과목 원래 암기 과목이 아닌데, 우리 시험 제도가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를 왜곡시킨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역사 개념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휘나. 왜 어려운지, 전 이해는 못하겠는데, 그렇게 하면 네이버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상당히 어려워한다. 추상적.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의미와 말과 똑같은 말과 예전에 사용했던 말이 다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가 생각되죠? 늙은이. 늙은이 아니라 좀 노인 비한데 나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한 60대 정도 생각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들어가면. 근데 예전에 조선시대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늙은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은 삶은. 늙은 삶은 적어도 뭐냐면 자기 아버지 아예 아버지야. 그러니까 그 할마마마라고 하잖아 보통. 그 젊은 사람한테도 할마마마 그래. 근데 이제 왜 그런 말 하냐면 왜 이게 그 당시에는 결혼을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30대 중반 정도 돼도 뭐가 되는 거야?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때는 30대 아무리 그래도 20, 30대는 젊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할아버지도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결혼을 좀 늦게 하니까 어떻게 돼? 적어도 50대 후반이나 60대 넘어가야 뭐야? 할아버지 할머니 난지. 그러니까 지금 개념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거 하나 제가 구체 사례로서 얘기한 거고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미안하다는 말 있죠. 미안하다는 말. 우리 진짜 미안하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죄송하다. 근데 조선왕조실록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자주 나와요. 미안하다는 건 이런 의미가 아니야. 조선왕조실록에서 나온 이거는 마땅치 않다. 매우 부족하다. 칭이 탐탁하지 않다는 뜻이죠. 근데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 자, 하여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뭐냐면 자, 역사학습에 관련된 증거는 성인의 활동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동이 자신의 경험 세계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인의 활동은 또 아이들의 어떤 사고방식과 또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동은 자신의 경험 내에서만 잘 다룰 수 있을 뿐인데 성인의 활동을 재구성할 만큼 충분히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나가 과거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투영된 사고방식의 의도까지도 다뤄야 할 만큼 청소년이 되기 쉽지 않다. 따라서 피는 역사교육에서 첫 번째 요구되는 일은 성인의 활동과 학생들 사이의 간격을 메워주는 거다. 이것도 이제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노무현 있죠. 그래서 예전에 참 나도 이해 못했는데 거기 노무현하고 누구야 이명박 거기 이제 그 당시 이임식 할 때 이명박하고 노무현이 웃으면서 악수하고 서로 덕담하고 했는데 몇 달 있다가 이명박이 뭐야 노무현 불러가지고 이제 별것도 아닌 걸로 조사받게 하고 이제 감옥서 가다 놓으려고 했잖아요. 예. 우리는 그 애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애들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잖아. 싫어하는 사람은 싫은 표정 없고 좋은 사람은 좋다고 얘기하는데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 싫은 사람도 뭐예요? 좋게 얘기해주고 포괄적으로 대면관계 상대 웃고 떠들면서 한쪽에 호박식하죠. 그래놓고 만약 복수를 한단 말이야. 그런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애들은 이해를 못해. 그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네 번째 이유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왜 그런 형식이 이렇게 다른 교과보다 늦게 나타나? 첫 번째 이유는 역사적 사고의 대상이 과거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할 수 없고 그 증거 또한 불완전한 왜곡되고 도덕적 이념이나 갈등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 사고는 시간 개념이 납부되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짧은 학생들이 몇천 년 단위, 몇백 년 단위 시간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 쓰시면 되고 세 번째는 역사적 개념이 되게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와 의미가 다른 개념을 쓰죠? 그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성인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성인의 활동을 아이들의 경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네 가지를 추려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쭉 될 것 같아요. 아마 저도 요 부분은 나올 것 같아. 시험 문제는. 자, 그러면 이제 형성평가 부분을 이제 볼게요. 형성평가 157번, 좀 많아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157번부터 해갖고, 쭉 풀어볼게요. 49페이지 펴보죠. 자, 다음 밑줄친 모델에서 주목할 문제가 무엇인지 서술해보고 이 모델이 주장 내용을 네 가지 말해보시오. 그래서 뼈아제 필랄레 모델 이거 관련된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 자, 뼈아제 인지 발달 단계가 역사적 사고의 발달에 나타나는가? 아동의 역사적 사고 발달 단계가 과학 등 다른 교과에서 같은 연령대에 발생했는가? 주요 내용을 보면요. 내용인데 못하네요. 첫째, 뼈아제가 제시한 사고 발달 단계는 역사적 사고의 발달에 적용되는데 전조작기, 구체조작기, 형식조작기 단계를 거친다. 그 다음에 둘째, 역사적 사고의 발달 단계는 특정 연령과 관련 짓는 것에 대한 일부 비판적 지적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삐아제 이론에 입각한 분석의 틀을 그대로 역사적 사고에 적용되고요.
세 번째로는 역사적 사고에서는 각각의 단계가 전진적 발달의 일부로 순차적으로 일어나죠. 그 지속적 발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평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고, 자, 역사적 사고의 발달은 다른 교과보다 늦게 나타난다. 네 가지 좀 공통점 외워두시고요. 자, 158번 문제 보면, 다음과 같은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보고,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시오. 그리고 기역의 삐아제 주장과 연결시켜서 서술해보시오. 자, 임금 이상의 요구가 노동시간 연장이나 더 효율적인 작업으로 인상 부분만큼 보상되면 평형 상태가 유지되죠. 그런데 그것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다시 변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가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 상태가 또 평형으로 기결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인가적 변화라는 것은 뭐냐? 이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요 역사상과 역사 사고 방식을 서로 연결시켰잖아요. 비율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역사적 인과관계에 나타나는 평형 상태 유지 혹은 변화가 삐아제가 말한 동화 조절 인지적 평화 상태와 비슷하다는 거야. 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보면 잠깐만요. 이렇게 있고 여기까지네요. 예. 그 다음에 159번 문제 볼게요. 일단 사람은 알죠? PD고. 예. 그 다음에 159번. PD, 기읍과 니은이 지목한 내용을 각각 말해보고 역사적 사고의 특징을 기읍과 니은 측면에서 각각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PD는 역사적 사고를 사고적 기제와 사고 구조를 구분하는데 역사의 새로운 인과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거는 뭐에 비유한다. 자, 여기에서 기읍과 니은의 내용을 보면 자, 사고 기제는 그 설명, 상상, 추론이나 이런 것들 설명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는 역사의 평형, 시간적 변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지적 균형 상태를 맞추면서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가에 들어갈 것은 뭐죠? 자, 여기에서 역사에서 새로운 인간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기존의 사고 변화에서 어디에 해당해요? 동화죠. 근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땐 조절이 되고 결국에 그 결과가 평형이 되고 또 평형 상태도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또 동화, 조절, 평형을 갖게 되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160번 문제 볼게요. 자, PD 주장은 가와 나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고의 명칭의 특징을 각각 써보고 나의 역사적 사고에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 3가지 사례를 서술해 보시오. 나 사고가 나타난 시기를 써보시오. 자, 가와 나인데 가는 어디에 해당해요? 기술적 사고죠. 그리고 나는 여기 이제 아이디어가 들어가니까 설명적 사고죠. 그래서 기술적 사고는 사전에 독자적이고 획득한 경험이나 아이들 참조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건과 관련된 형상적 일부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설명적 사고는 상상력과 어떤 형상의 세부적인 것들 관련되어 있는 독립적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의 사례는 자,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 개념적 기초가 무엇인가? 그것이 얘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접합한 건가? 그리고 나타난 시기는 어디예요? 되게 중고등학교 13살에서 15살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60일은 또 PD 예를 든 게 있는데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고 역사 이해에 대한 PD 생각을 2주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종이나 금속 조각을 주고 물건을 가져간다는 형상적으로 파악한 걸 뭐라고 하죠? 기술. 그리고 화폐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상품의 교육 상태죠?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설명이라고 한다. 자, 역사 이해에 대한 생각. 자, 그래서 이제 그 P는 역사 이해라는 건 형상이나 사건의 기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62번도 이제 그 P가 관련된 내용인데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가와 나 중에 청소년기 후기에 나타난 2가지를 골라보시오. 그리고 청소년 중기 이후에 2가지 요소가 나타난 이유를 무엇인지 쓰시오. P는 설명적 사고를 하는 설명자의 문제 해결 과정을 제시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가능한 설명을 뭐라고 하죠? 상상. 예,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걸 선택. 그 다음에 원치 않는 대안의 체계적인 것들을 배제하는 것을 뭐죠? 제거. 그 다음에 문제와 관련된 그 가설부터 영역하는 것을 영역과 추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유는 뭐냐? 이런 것들이 왜 사고방식이 청소년 후기 때 나타나냐? 그 이유를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양한 체계적인 제거나 영역의 추구는 청소 후반기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일단 안정된 상태로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다른 아이디어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이때 안정된 상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인지 발달 단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좀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죠. 그 시기가 언제 때야? 여기 뭐냐면 그 청소년 중후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63번을 볼게요. 다음 PD 기획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서술해보고 니은의 이유를 두 가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디귿의 줄침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세 줄의 내용을 기술해보시오 있거든요. 자, 기술이라 하더라도 문장 속에 개념 자체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외부 개념 없이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는 걸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P는 기술과 설명을 구분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P의 역사사고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디귿인데, 자, 요거에서 이제 극복한 변화는 뭐냐? 자, 설명의 범위가 크게 설정하고 그 중에 한쪽이 극단의 기술이고 다른 극단의 역사의 변화에서 해석하기 위한 개념적 지식을 적용하고 했다. 그래서 한쪽이 극단 기술이고 이게 그 극복한 방법이 아니라 그 이유를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그래서 그 극복한 방법은 이제 뭐냐면 이게 좀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실질적으로는 기술과 설명을 제대로 뭐냐면 지금 구분하지 않죠. 현실 속에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데도 이걸 설명의 범위를 크게 설정해서 한쪽은 기술이고 한쪽은 그 뭐냐면 역사의 해석에 대한 개념 지식이다 적용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학문적으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극복한 방법은 지우세요. 이게 있으면 좀 오해가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문제에서 나중에 삭제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기 위해서는 뭐 때문에 그러죠? 학교에서 역사나 텍스트 자료가 포함된 모든 학습을 논의하게 한 거죠. 이렇게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기획을 극복한 방법은 지우시고요. 그래서 다음 PD 니은의 이유를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디귿에 들어갈 주침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역사 사고의 의미는 이제 그 결론 내는 부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 사고를 구체적 조작계획, 설명적 사고에는 형식적 조작계획에 상응시킴으로써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역사학에 적용하는 점과 분석을 통한 역사 사고의 구조를 밝혀내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64번 문제 볼게요. 다음과 같은 실험 연구를 한 사람은 누구인지 말해보고 그 연구의 결과를 두 가지 제시해보시오. 자, 이거 누구예요? 이거는 할렘이죠. 그리고 연구 결과는 피아제가 아동의 사고를 구분하는데 사용했던 반응의 형태가 역사 문제에 어디에 해당한다? 중등학교에 이제 반영이 되고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아이들의 전조작교 사건은 전차 사고가 돼요. 그런데 구체적 사고 그리고 형식적 사고로 발전된다. 근데 이것이 형식적 사고가 뭐냐면 다른 교과보다 늦다. 이거 쓰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165번은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다음에 기획과 관련된 내용을 써보고 이은 시기에 양성한 능력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디귿과 관련된 아동의 사고활동 및 가정을 세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전조작과 사고의 특징은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 기본서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성방 국제적 조작기 단계에서 다음 단계 넘어가는 형식 조작기 단계 넘어가는 양성 방법은 조작된 답변을 하지만 텍스트 속에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제시된 의존의 답변 능력을 가진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구체적 조작 단계의 특징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형식적 단계에서 연결 다양성을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연결 다양성 부분은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이거는 요거는 이제 그 가능한 설명 속에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어느 것이 진실인 논리적 분석을 통해 찾아내고 가설을 설정하고 그걸 통해서 실제 가능성에 넘나든 가연성 있는 결론을 추구하는 거. 요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사고 방식의 특징들을 쭉 보시면 되고요. 여기 니은은 양성한 능력이 아니라 요게 이제 사고 과정의 활동 이렇게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니은 있죠? 예. 사고 과정의 활동. 예. 그래갖고 이제 구체적 조작기에 이제 사고 과정의 활동 이렇게 쓰시면 답이 이렇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66번 문제 볼게요. 다음 가와 나의 내용을 통해서 형식적 단계가 다른 과목에 비해 늦게 나타난 이유를 각각 한 줄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나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필의 방법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했건데, 자, 이거는 그 형식적 단계가 다른 과목에 비해 늦게 나타나는 네 가지 이유 있죠. 거기에 이제 그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이제 봤는데, 가는 왜 이런 것들이나 불완전화 왜곡되고 이런 것들은 역사 사고 대상이 과거고 직접 경험할 수 없고 또 과거는 증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나는 뭐와 관련된 거죠? 자, 사건에 대해 포함된 시간 범위가 이해 범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지적된 건 역사 사건의 시간 관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교과가 느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단어의 형식적 조작 능력이 발달하기 전에 관련 사물과 직접 접촉해야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글이나 쓴 것을 뭔가를 알아내게 된다. 그건 이제 뭐냐면 역사적 개념은 언어로 표현되는데 그 아주 추상적이고 학생들이 이걸 보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추상적이라 해서 현실과 관련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경험의 밑바닥 깔려 있는 거야. 그 말 속에는. 근데 애들이 이해할 수 없죠. 왜? 애들의 경험은 짧잖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얘들한테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행동해서 안 된다. 그럼 얘들 입장에는 꼰대짓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막상 이제 나이 먹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달라. 왜냐하면 이제 나이 먹으니까 경험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꼰대짓이 아니라 조언이다 생각하잖아. 충고고.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꼰대짓에서 충고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은 자신의 경험 내에서 자료를 다룰 수 있을 뿐 성인의 활동을 재구성할 만큼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역사학습에 관련된 증거는 성인의 활동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를. 필의 방법은 성인의 활동과 학생들 사이의 간격을 메워주는 거. 나의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유추는 이제 다음 시간에 풀어보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문제를 이렇게 형상평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걸 그냥 푸시는데 목적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만든 목적이 뭐냐면 이걸 이제 풀어가면서 개선서를 찾아서 암기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격하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게 이제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세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답을 이렇게 유도하냐 그런 게 아니라 요걸 이제 찾아가면서 계속 찾아가면서 답을 달아가면서 문제와 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암기 능력이 올라가잖아요. 그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 약간의 정능하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총괄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뭐냐면 좀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엄격하게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해갖고 기출문제 형식으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만든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걸 푸는데 목적을 두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찾아보면서 답을 달면서 암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요 내용 중에 좀 틀리신 것들이 있으면 좀 고쳐가면서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